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찬미되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때로는 숨을 죄어오는 거대한 수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7년 전, 저는 서귀포 인근의 오래된 리조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와는 거리를 둔 채 곡자왈 숲을 등지고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한 그곳은 낮에는 천국 같았지만 해가 지면 지도에서 지워진 듯 고립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사업 실패와 대인기 피증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그곳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32, 가장 왕성해야 할 나이에 저는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그 고요한 리조트를 택했던 것입니다. 리조트의 이름은 해연. 이름처럼 그곳은 소리와 빛을 모두 삼켜버린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근무지는 본관에서 산책로를 따라 15분쯤 걸어가야 도착하는 외곽의 낡은 초소였습니다. 한때 해안 경비용으로 쓰였던 그 작은 콘크리트 건물은 습기 어린 바닷바람에 깎여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전부였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던 밤, 유난히 습도가 높았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순찰을 마치고 초소에 앉아있을 때 어디선가 아주 미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특유의 비린내와는 전혀 다른 젖은 솜이 썩어가는 듯한 축축하고 역한 악취였습니다. 하수구가 터졌나? 창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을 여는 순간 바람을 타고 들어온 것은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고무찰 흙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한 끈적이고 불쾌한 마찰음이었습니다. 툭 찌걱, 툭 찌걱. 그 소리는 해안 절벽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초소 쪽으로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라니겠지, 야생동물이겠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동시에 본능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동물의 발소리라기엔 지나치게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며 계단을 오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은 팔을 억누르며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빛을 비추자 소리는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전등이 닿은 바닥에는 마치 방금 바다에서 올라온 듯한 검은 물자국이 초소 입구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발자국 같았지만 발가락의 형태는 흐릿했고 길이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잠을 못 자서 그래? 애써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여기서마저 도망치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공포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초소문 바로 뒤에서 들려온 소리는 마지막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축축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문을 긁어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기묘한 울음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듯한 그 소리는 갓난아이의 울음 같기도 했고 늙은 노인의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바깥에서 문을 열려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 4시, 동이 트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밤새 맡았던 그 썩은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고 문 아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초와 끈적한 점액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초대장처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겪은 일들은 단순한 심령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과 저 바다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인간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어떤 원초적인 기이함의 흔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끔찍했던 한 달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혼자 있고 어디선가 젖은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부디 이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날이 밝으면 밤의 공포는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법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리조트는 지나치게 평온해서 전날 밤 목격했던 물자국과 문을 긁던 소리가 모두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초소문에 묻은 끈적한 흔적을 닦아내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바닷가니까 거북이나 수달 같은 게 올라왔을 수도 있지. 하지만 관리소장 박 씨의 반응은 그 억지스러운 안도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는 담배를 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군, 여긴 원래 좀 그래. 바람 소리가 사람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길 잃은 짐승이 초소까지 오는 것도 드문 일 아니야. 괜히 신경 쓰지 마. 무서우면 라디오라도 틀어놔. 말은 태연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침묵이 리조트 전체를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두 번째 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초소의 불을 전부 켜고 조언대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러나 잡음이 섞인 소리는 오히려 더 불안을 키울 뿐이었습니다. 밤 1시 한 15분, 지직거리는 주파수 사이로 낯선 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추워. 처음엔 통신 잡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무엇보다 소름 끼친 건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억양, 말버릇, 심지어 제가 자주 쓰던 거친 표현까지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목소리를 녹음해 늘어뜨린 것처럼 기묘하게 뒤틀린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초소 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드르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장을 기어다니는 소리.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자 낡은 텍스 판넬이 아래로 미세하게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위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에 무언가가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창밖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리조트 가운을 걸친 채 온몸이 흠뻑 젖어 피부가 창백하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발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땅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발목 아래는 형체가 흐릿했고 검은 물웅덩이 속으로 녹아들듯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대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검은 구멍들이었습니다. 그 구멍들이 일제히 꿈틀거리며 열리더니 제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나 여기 너무 추워. 문 좀 열어줘.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빠진 의미만 흉내낸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현실이 아니다라는 부정과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공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끼익. 그 소리는 귀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런 일을 겪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만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실패를 마주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저 괴물보다도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안일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초소 근처 숲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전날 밤 여자가 서 있던 창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반경 1m 남짓한 풀들이 까맣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강한 산성 물질이 쏟아진 것처럼 식물들은 녹아내린 채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 검게 죽어버린 흔적을 따라 숲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곶자왈 특유의 뒤엉킨 덩굴과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평소보다 훨씬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이상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소리조차 없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저를 지켜보는 눈처럼 느껴졌고 바람에 스치는 가지 소리는 누군가 바로 뒤에서 숨죽여 따라오는 기척처럼 들렸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조트 경계의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줄기 사이로 희끗한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개의 사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벗겨낸 듯 뒤집혀 있었고 그 안의 근육과 장기들은 사람 손으로 억지로 매듭지은 것처럼 기묘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개의 머리 자리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들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에서 겨우 새어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짐승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인간과 동물의 형상을 뒤섞어 흉내낸 듯한 기괴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팽나무 그늘 아래 소장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뒤틀린 사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군, 말했지.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소장님, 이게 뭡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빨 사람 거잖아요.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박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이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 가져간 건 돌아오지 않아. 김군, 어젯밤에 들었나? 자네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그 음성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흉내를 낸다. 처음엔 목소리, 다음엔 냄새, 그리고 마지막엔 자네의 자리를 원하지. 저 개도 누군가를 대신하려다 저렇게 된 거야. 박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부적처럼 보이는 그것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초소에는 가지 마. 숙소문 꼭 잠그고 누가 불러도 절대 대답하지 마. 대답하는 순간 자네는 저 숲에 남게 될 거야.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 뒤틀린 사체와 그의 경고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선 당장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붙잡힌 듯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리조트에는 짙은 해무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채 몇 미터도 확보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우윳빛 안개 속에 잠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썩은 냄새는 이미 옷과 피부 그리고 기억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건물의 윤곽마저 하나둘씩 사라지고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누군가 제 방문을 아주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지나치게 예의 바른 존재처럼. 복도를 울리는 노크 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기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똑! 저는 침대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짙은 안개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기운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김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숲에서 들었던 그 낮고 건조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럽고 억지로 다정함을 흉내낸 듯한 부자연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준 낡은 천 조각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김군, 나야, 소장. 걱정돼서 왔어. 간식도 가져왔는데 문 좀 열어봐. 응? 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야, 문 열어. 내가 열어주지 말라고 한 건 남들이 부를 때지 내가 부를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목소리는 분노로 바뀌었지만 그 감정조차 어딘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음성은 점점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지며 외쳤습니다. 문 열어! 그것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뇌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진동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바다, 그 어둠 속을 기어다니는 형체들, 거대한 아가미를 꿈틀거리며 육지의 생명들을 탐하듯 바라보는 존재들. 그들은 인간의 피부를, 목소리를, 그리고 햇빛 아래 살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릅, 쩝, 후루룩, 무언가를 집요하게 씹어먹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문 아래 틈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소장님의 옷을 입은 무언가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발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찢어내며 안쪽을 탐하듯 냄새를 맡고 마치 그 안에 제 일부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집착하며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흐물거리며 사람의 형상을 흉내내다가도 이내 무너져 내리는 기괴한 표면. 그 순간 그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찾았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직접 꽂히는 어떤 신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벽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부풀어 오르더니 그 안쪽에서 수많은 젖은 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손들이 저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환각이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뇌었지만 피부에 닿는 감각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물로 차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숨을 쉬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천에서 강한 열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온기는 순식간에 물을 증발시키고 저를 붙잡던 환각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문 밖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안개는 사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간 순간 그 감정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에는 소장님의 옷이 허물처럼 벗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미끈거리는 해초와 부서진 조개 껍데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소장님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제 숲에서 만난 사람은 정말 그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그것과 마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리조트 해연의 모든 직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찾아간 관리동은 텅 비어 있었고 예약 손님 명단조차 흔적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이곳에는 저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외부와 이어지던 모든 연결이 끊겨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신호를 잡지 못했고 주차장에 세워둔 제 낡은 차는 엔진이 녹아내린 채 형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저는 바닷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다면 이 기이한 일의 끝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자 아래로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해안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리조트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가운을 걸친 투숙객들, 그리고 사라진 박 소장까지. 그들은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서 마치 의식을 치르듯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관절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김군, 결국 왔구나. 여기가 진짜 해연이야. 모든 육지의 생명이 바다의 심연으로 돌아오는 곳이지.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와 뒤섞여 울렸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더 완전해지는 거지. 썩지 않고 고통도 없이 영원히 흉내내며 존재하는 것. 너도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곳이 널 부른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패배감,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라지고 싶다는 욕망이 그것들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공포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절벽 아래의 존재들이 동시에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로 와, 내 자리가 있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제 목소리가 겹쳐져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발밑에 돌이 떨어져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품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박 소장이 건네주었던 낡은 천 조각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제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가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야 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거부하는 순간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해안 동굴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쳤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검은 형체들이 튀어나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무와 덩굴이 길을 막고 가시덤불이 살을 찢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켜 외쳤습니다. 가지 마! 돌아와! 비명과 조롱이 뒤섞인 소리가 폭풍처럼 비쳐왔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국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달려오던 트럭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제주시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저를 발견해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해연을 수색했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수십 년 전에 폐업해 버려진 폐건물 뿐이었습니다. 직원도 투숙객도 박 소장이라는 사람도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팔에는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 그 천 조각이 남긴 흔적입니다. 마치 살아있으라는 낙인처럼. 지금도 저는 밤이 되면 바다 냄새를 맡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얼굴 없는 무언가의 눈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포는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틈을 타고 스며든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바람을 듣고 기꺼이 당신을 대신하려는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기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바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완전히 흉내낼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깊은 곳에서.